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 MBC는 새해를 맞아 제주의 문화를 주제로 한 신년 특집 시사진단을 마련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문화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주 발전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2015 제주 문화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김수열 한국작가회의 제주도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여성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는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논리 앞에 제주의 문화 원형은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사라지는 제주 문화의 현주소를 먼저 짚어보고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문화를 짚어봤으면 하는데 이 유형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이미지와 관련이 큽니다. 김태일 교수님, 네. 이 외국의 도시든 시골이든 이 유명 관광지를 보면 저마다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마다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제주는 왜 이런 이 독특함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도서 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주에 대한 그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은 저는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땅에 대한 이해의 바탕 없이 소위 말하는 육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제주도의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 저는 한라산이라든지 오름, 바다, 이 제주의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과 접목이 되는 도시나 건축의 디자인들이 접목이 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개발 사업자와 또 그런 것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우리 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삶의 질 또 삶의 풍경이 육지부의 어떤 그 도시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부분의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경훈 이사장님, 최근에 제주 개발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주다운 모습 이게 점점 훼손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제주 지역에 예를 들면 경관을 지배하는 좀 덩어리가 큰 이런 것들을 벌이는 그 업체랄까 이런 자본이 여기 자본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공통의 효율성, 아파트 단지가 그렇고요. 아무리 그 디자인을 좀 바꿔봐도 거의 같은 논리고 최근에 무슨 뭐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저쪽 어디에 제주도 위에 그 과학단지, 첨단과학단지 거기도 가보면 몇 개 빼놓고는요 그냥 뭐 유리로 처바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신제주권에 이런 자본의 대자본의 성격들이 지역에 이런 게 바탕을 둔다든가 예, 이런 게 어떤 맥락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한반도에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식의 걸 제주도에도 최근에 예, 도입해 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동안 제주도가 차별화됐고 제주도는 다르구나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지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 자기 살 파먹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뭐 유수의 경관지라고 했던 곳들이 지금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다 그거를 이렇게 삭감시키는 효과를 지금 전체로 가져오기 때문에 갈수록 제주도한 경관이랄까 물론 형언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느낌이 점점 사라지죠. 예.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제주의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세열 회장님, 이게 지금 뭐 제주의 도심, 뭐 농어촌 지역 아니면 뭐 중산간 가릴 것 없이 지금 그 상당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주의 어떤 문화 원형질 오랫동안 그 간직해온 이런 문화 원형질이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앞에서 그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제주만이 아니라 이러한 식의 그 외형적으로 개성이 없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저는 그 1970년대입니까? 그 새마을 운동에 의해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아시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이고 그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과의 싸움의 결과물로서 뭐 초가지 만들어졌고 올레길이 형성이 됐고 했는데 70년대 아주 하나의 잣대로 단일한 잣대로 전부 다가 획일화시키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새마을 운동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레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뭐 이런 길이 반듯반듯해지고 그다음에 초가집이 어느 날 갑자기 스레트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지역만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그 위에 개발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전혀 제주답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양산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박여선 교수님께서는 제주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앞서도 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이거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가장 저는 핵심적인 거는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좌표화되고 있다. 예. 그냥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좌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또 개발에는 그런 논리가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은 이 너무 좌표화되는 거를 제주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올레 같은 경우가 저는 올레를 찾아오는 이유를 좀 다른 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자연도 아름답고 좋지만 길을 걷고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이 불규칙한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라는 것을 이제 정신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비교 우위를 가지는 남이 안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제 유형무형 문화들의 어떤 그 원형질을 예. 하나하나씩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네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대규모 개발하면 대부분 관광 개발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광 개발 방식을 보면 제주다움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비슷비슷한 이런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적불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태일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일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마을 운동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개발의 첫 스타트를 시작했던 연도가 1960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한 문화 때문에 뭔가 하와이 같다, 이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게 하와이식 관광지 개발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 하와이식 관광 개발이 당시에는 굉장히 남다르고 굉장히 개발의 어떤 큰 뭐랄까 이익을 가져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한 50년 지난 후 보면 그게 제주도의 정체성, 제주의 문화의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도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미지가 제주도에 고착이 됐기 때문에 예. 관광지의 모든 개발의 방식들이 이국적인 양식.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식 기와를 써야 되고 뭐 중국 관광지가 대표적인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중해풍의 건축이라든지 또 어디 유럽식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제주도에 대한 이해에서 부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주도가 가야 될 지향점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시대인데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그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개발된 이런 백화점식 국적불명의 이 개발, 관광지 개발이 이 상업적인 목적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제주의 문화가 아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저속한 문화, 저급한 문화로 지금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고 싶습니다. 예, 뭐 아까 하와이식 관광 개발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도 홍콩, 싱가포르의 모델 이런 부분도 공공연히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김태일 교수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박경훈 이사장께서는 어떤 제주 관광 개발의 방식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말이 시작하면 너무 오래져가지고 참 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10년 후에 과연 올레꾼들이 제주도에 올까라는 의심을 가져요. 예. 지금까지는 뭐 오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인 투자에 의해서 개발되는 속도 깜짝 놀래요. 중산간 가다가 왜 이런데 이런 것들이 공동묘지 옆에 막 그냥 단지형으로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의 예전에 건축들이 들어가는 장소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예. 그냥 막 갖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제주답다라고 하거나 제주도 왔을 때 독특하다고 느낀 건 국적 있는 경관이거든요. 예? 촌스럽든 뭐하든 작든 뭐하든 간에 근데 그것 때문에 매력적인 게 있는데 지금은 다국적 경관이 돼버렸어요. 예. 왠가 잡탕 건축적 그런 실험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어디 거냐면 한반도 거예요. 한반도 거. 예. 나는 사실 한반도 지역에 지금 적어도 서울 이남 지역에 어떠한 곳도 정말 우리가 경관적으로 볼만하다고 볼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봐요. 산 빼놓고. 예. 근데 그런 걸로 가득 찼는데 최근에 제주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막는다거나 뭐 어떻게 교정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건축 전공하시는 분 계시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런 올레 코스 지금 막 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잠식당해요. 예. 계속 잠식당하면서 과연 뭐 농업유산으로 아무리 돌담을 지정해봐도 그 돌담 사이사이에 이미 파고들면서 경관 자체가 깨지는데 그건 경관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이 이미 파괴 일로에 와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파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사실 제주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암담하게 너무 좀 연초부터 이런 얘기입니다만 현실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박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국적 불명의 또는 다국적의 어떤 제주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주의 어떤 전통 이런 걸 보려면 사실 저희들이 뭐 성읍 민속촌을 가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만이 옛날 가옥이라든지 뭐 이런 경관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어떤 최근에 그 관광 시설들 뭐 박물관 중심 뭐 비슷한 중복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광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세월 회장님? 네, 제가 이 뭐 관광 쪽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관광이라고 하는 말을 좀 원래 처음 그 어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빛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빛을 보는 것이고 빛을 찾아가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관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바로는 관광의 시작은 성지순례에서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지를 찾아서 쭉 나가는 거기서도 관광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관광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삶의 희망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생각하는 게 관광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었나. 근데 이런 관광이 그런 고유의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의 논리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윤 창출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이윤을 창출할까. 예.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이지 관광의 원래의 의미,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될 관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관광단지 이게 과연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뭐 그런 조성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뭐 1000만 관광객 시대라고 했을 때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지금과 같은 관광의 모델, 관광 패턴으로는 이제라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도민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제주도의 빛이, 이 시대의 빛은 무엇일까? 예. 뭘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관광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전부 한번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빛을 보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제주의 어떤 문화적인 빛 이게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들어서는 관광 시설들을 보면 뭐 외국의 무슨 신화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트리가트 이런 쪽의 작품들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중복돼 가지고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제주의 문화적인 어떤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시설 이게 왜 부족한지 이게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박예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제 뭐 제가 학교에서 이런 분야의 강의도 좀 하고 관심도 좀 가진 지 몇 년 됐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단위 면적당 전국에서 지금 테마파크가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예. 개수상으로는 뭐 수도권이 많겠지만 면적당, 인구당 비례했을 때는 아마 국내 최고 거의 세계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일 겁니다. 예. 많이 생기는 것 그 자체로 볼 때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게 생기느냐,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테마파크가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길게 보면은 이제 테마파크라는 건 결국 영리시설이지만 일종의 문화시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제주도에서 테마파크를 들여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어떤 문화 철학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결국 제주가 지향하는 미래는 자연적인 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지키면서 낙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 소망은 좀 그렇습니다. 예. 테마파크라는 건 인공 낙원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체험까지도 미리 다 정해놓고 이런 즐거움을 느껴라. 이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보면은 저는 이제 테마파크를 세울 때 이 제주의 포지셔닝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 국내용이냐. 동남아시아를 위한 거냐, 세계를 향한 거냐,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다른 데 가서 다 볼 수 있는 거 여기 와서 또 볼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특정한 시설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예. 굉장히 유사한 컨셉의 테마파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도내에 2군데, 3군데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저작권료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테마파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테마파크 중에서 이제 지역 특성이라든가 예. 지역 기반의 의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개발해 왔는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제주에 온 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아직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은 목서원입니다. 작지만 예. 바로 그런 그 작지만 우리 한 방 탁 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예. 그렇다면 그건 인공 낙원을 넘어서서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낙원화가 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낙관적인 진단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토론 주제가 상당히 좀 광범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관광지,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좀 문제점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 또는 제주도민들이 살아가면서 늘상 이렇게 보게 되는 제주의 경관 이게 도심도 있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뭐 중산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뭐 도시, 특히 이제 도심 쪽의 택지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제주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사업을 봤을 때 너무 이게 획일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과연 제주의 문화 원형을 적용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택지 개발 방식은 없겠느냐 이런 점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들을 해주시죠. 김태일 교수께서 먼저 해주시죠. 그래도 택지 개발이니까 뭐 제가 제일 전공이 가까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지금 제주도의 택지 개발은 저는 그 도시의 계획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계획이 없는 택지 개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원천은 저는 제주도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의 여러 가지 여건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지형적인 여건들, 또 멀리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배경, 한라산과 오름이 보이는 배경, 이런 풍경적인 요소들과 관계없이 전부 다 이 싹 밀어버리고 그게 고층 아파트만 짓는 그런 개발 방식은 정근대적인 방식이거든요. 이미 이런 방식은
저희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건축의 철학에서 이미 실패한 작업들인데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결국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오직 개발 이익의 극대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우리나라 전체, 특히 제주도도 이제 택지 개발에서의 그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주택 보급률도 거의 105%가 108%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주택을 문화적 가치로서 좀 승화시키는 그런 제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박경원 이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너무 늦었다, 암울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라는 건 이 생명체와 같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30년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도시계획의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안으로서는 저는 그 지금 제주도의 전통 건축, 제주도의 전통 마을이랄까요? 이 곳곳에 지금 농촌 마을에 많이 남아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또 그것들을 현대적인 건축과 도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 요소들을 좀 잘 찾아내서 이 도시 계획과 건축 디자인의 요소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조례라든지 건축법의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양원에 관련된 병행해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저는 20년 뒤에 제주도의 모습이 우리 박경원 이사장이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더 훨씬 나아질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도시 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농어촌 지역을 가봐도 이 제주의 어떤 전통적인 농어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농어촌의 모습 또 농어촌의 개발 방식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경원 이사장님? 그 뭐 개발 방식에 대한 나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해야 그런데 김태리 교수님 말한 거는 참 싫어요. 제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저 자신감, 저게 사실은 우리를 망쳐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 30년 되면 얼마든지 뜯어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 중에 섬 생태와 관련된 경관도 섬의 생태와 관련된 것이지 이게 어디 뭐 어디 서울에 무슨 달동네나 아니면 이런 데를 이렇게 확 뜯어 고쳐지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래서 참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부로 손댔고 아까 싹 밀어제껴서 이렇게 분양하는 방식에 땅의 기억도 없고 역사도 없는 또 팔아치울 때는 다시 한 세대 지나면 싹 밀어받치는 이런 식의 방식인데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촌 가보면 상당히 뭡니까 엊그저께 나가 참 이건 황당하던데 지금 아마 차 타고 나가시면은 그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둥들이 쫙 서 있고 가드레일이 쳐 있어요. 예.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거. 역시 제주도도 대한민국 토공공화국의 역시 지방이에요. 그걸 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딱 여기 아이라인에 걸려요. 수평선을 못 봅니다. 그동안에는 드라이브 하면 원래 해안도로 드라이브 하는 것때 뽑았잖아요. 드라이브 하면 바다의 수평선에도 보이고 싫은데 이제는 다 가려져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경관을 망치는데 지금 엄청난 공공비용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여기 알작지 있죠. 유명한 우리 내도 알작지인데 그거는 사실은 Y계곡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서벽에서부터 흘러내린 돌들이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지고 끝에 가서 자갈이 된 건데 중간중간 하천 차단하고 최근에는 국비 나온다고 예. 없던 항구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작살냈죠. 예. 작지가 작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짓들을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계속 하고 있냐 이거죠. 예. 근데 이러한 거 더불어서 특히 나는 농촌 경관이 부조화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스카이라인과 여러 가지 경관적인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가 거기에 인공적인 게 들어가면서
이게 옆에 거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우러진 게 아니라 파괴하면서 경관을 찍고 들어가가지고요. 예. 소위 말해서 아까 빛 구경하러 다니는 장소에 이런 경관들이 점점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런 걸로 앞으로 좀 해야겠지만 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뭡니까 소액구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좀 문화적인 독재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좀 먼저 제주도를 좀 아껴가지고 강력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좀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천만 관광에서 더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시설 필요하고 계속 엄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천만 관광이 오는 애초의 매력도 사라져버리는 난 이게 두렵습니다. 예. 박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좀 부연 예. 설명드리고 예. 싶은데 비판한 거 아닌데, 도시를 지금 있는 20년, 30년대 뭐 새롭게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하자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생명체처럼 그런 시각에서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니고 예. 어떤 시각으로 도시 건축과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정확한 인식과 문제 인식 속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는 논리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경희 이사님 말씀하신 그 해안의 문제, 또 농촌 경관의 문제, 도시 문제 공감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제주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제주의 문화의 그 원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소위 말하는 엑기스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의 이 디자인에 맞춰서 삶의 디자인에 맞춰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 정책이라는 거, 건축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의 그 문화 원형을 만드는 특히 유형 문화를 만드는 이 가장 기본 원천은 저는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제주도의 독특한 땅의 형상. 예. 우리 건축가 성형상 선생은 이제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주도는 정말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도시에는 택지 개발한다고 고층 건물 짓고 농촌에는 해안 경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 해안 경관 가리고 뭐 정치 불명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땅과 또 제주도의 전통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런 것들을 현대적인 도시에서는 어떻게 제주도의 도시 계획에서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드림타워들 말씀들을 하셨지만 왜 그게 싫은가? 저는 제주도의 건축은 크면 클수록 부조화스럽다.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를 만든다. 경관을 파괴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제주도의 전통 건축은 작은 것에 모인 집단을 이루는 그런 전통 건축의 공간적 미학, 건축적 미학, 경관적 미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땅과 공간과 규모에 대한 지속성을 가진 연구와 그것들을 현대적으로 계속 실험하고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서 선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다는 걸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 제주의 어떤 경관적인 부분, 외형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개발의 역사에서 하와이식 관광 개발 이렇게 지향을 하면서 상당히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게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쭉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진단을 토대로 과연 이 제주의 어떤 경관의 외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제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여성 교수께서 제주 올레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좀 이렇게 불규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주 올레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주다운 어떤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길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올레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일부 위험한 구간들을 이렇게 보완한 부분들은 있지만 1000년 걸리면서 사람의 발로 닳아서 생겨난 길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들자는 뜻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길들을 조성할 때도 조성에 너무 역점을 두는 건 좀 곤란하고 형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닌 길들을 동선을 연결해 주는 거지 그걸 도로를 새로 닦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는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저는 그 양쪽 면을 다 봅니다. 그 올해가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면에는 예. 이 형태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길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인데 예. 나중에 이제 길에 인플레가 생겨나겠죠. 그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뭐 예를 서양에서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가 동화가도라든가 낭만가도, 로만틱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중요한 지점들을 이야기로 엮은 거에 불과합니다. 네. 만든 건 없는 거죠. 그냥 형성된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런 어떤 철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공간의 기억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연속시켜야 된다. 예.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든 공원을 짓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노형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개발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그 동네 뭐 하던 동네인 줄 알면 다 몰라요. 예. 우리 제주 학생들도.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공간의 의미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무슨 앞에다가 제주형 가옥을 새로 짓는다든가 제주 마을의 동선을 유사하게 조성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노력들은 실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슬 회장님, 어쨌든 제주다운 관광지 개발 또는 뭐 관광 모델, 아까 뭐 빛을 보는 게 관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 문화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관광지 개발 방식, 대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금방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택지 개발하는 방식에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땅의 기억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땅이 가지고 있었던 굴곡이라든지 그러니까 높은 곳은 잘라 깎아내고 뭡니까 굴렁진 것은 여기서 다 메워가지고 전혀 새로운 땅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구분해버리는 땅의 개발 방식이죠. 전혀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 자체는 과거의 기억이 소멸돼 버린 땅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택지 개발이 제주도만이 아닐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더불어 택지가 개발될 수 있는 굳이 개발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함께 택지가 개발됐을 때 그나마 좀 바람직한 개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의 한 방식으로서 빛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과거 제주도가 빛으로서의 기능은 자연 경관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 육지부나 어떤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자연 경관일 겁니다. 그 자연 경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제주라고 하는 섬이 제주로 불어오는 바람과의 만남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수천 년, 수만 년 거치면서 빛고 닦아온 게 제주의 자연 경관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자연 경관만이 비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주의 섬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제주의 사람과 자연의 어떤 제주의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예술이 앞으로는 21세기에 제주의 빛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제주도에 있는 뭐 문화예술가는 물론이고 많은 행정이라든지 관심이 문화예술 속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시대에 조응할 수 있는 그다음 문화예술 어떤 관광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이었습니까? 그 제주관광공사에서 저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제 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한중일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뭐 도시락이라고 하는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관광공사가 이런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구나.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여주는 관광이 아니라 문화와 더불어 소개되는 관광.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대안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 관광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굉장히 그 대규모 개발 방식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숙박시설 위주 중심의 개발이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지역과의 전혀 관련성이 없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삶의 혜택과 연관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저는 한 너다섯 가지 좀 쫓고 싶은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규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 개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합작 투자 개발,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 제주도는 좁다고 이야기하지만 넓게 보면 산남과 산북의 문화가 다르고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다르고 풍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원화될 수 있는 개발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수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이게 앞으로는 관광이 가족 단위, 개인 중심의 관광, 그리고 그쪽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지금 중산간 지역에 엄청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제주도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을 주제로 하는 것, 제주도의 풍경만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개발로 우리가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하면 지역 주민과 또 개발 투자자의 큰 부담 없이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개발의 관광 단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주 관광이든 제주도 아까 뭐 문화를 얘기하는 간에 제주도 관광이 어쨌든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면에. 예. 그런데 이제 80년대 제주도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돌아간 아주 노년의 지금 교수가 데이비드 레메스라는 양반이 여기서 박사학위를 쓴 게 제주도의 전근대 시대의 풍수지리와 신유가 사상이 만들어낸 경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쓴 지 30년 만에 최근에야 제주도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논문이 상당히 상징적. 이게 70년대 바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이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 논문이 써진 답은 그 개발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마을 뜯어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핵발전소를 짓지 말자 할 때 핵발전소를 지었고요. 예. 마을을 뜯어 고쳐서 이제 막 마을 넓히자 할 때 있는 마을을 보존하자라는 이런 게 막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꾸로 갔어요. 근데 데이비스 네메스가 한 거는 각성한 저개발이라는 이런 자기 철학을 갖고, 이 각성한 저개발이라는 논리로 어쨌든 제주도의 경관이 잘 정연하게 예. 나름대로 인간성과 자연과 조응하는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려요. 지금 우리가 이 천만 관광 시대 앞에서 2천만을 꿈꾸는지 모르지만 이 네메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속한 거죠. 계속 욕망을 확대시키고 계속 충족시켜서 키워나가는. 어쩌면 이제 개구리 배에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빵 터져버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러한 거에 의하면 제주도의 아까 말한 경관적 특징이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연과 도시라는 요 극단에 원형과 인공이 있다면 요 사이에 농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육지부는 대도시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시의 끝과 농촌의 시작이 문화가 없어요. 도시의 끝은 슬럼이거나 변두리고 농촌은 한참 있다가 뚝 떨어져서, 근데 제주도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일주도로 버스 타면 도시 끝이 슬럼이면서 농촌이 시작되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주도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제주도적인 문화 경관의 원형을 본다면 저는 이러한 자연과 농촌이 계속 이렇게 친구처럼 쌓아 올리고 이 농촌이 다시 도시로 가면서 연속되는 풍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자연이 들어가고 농촌이 이렇게 경관되어 있는 곳에 갑자기 인공적인 게 확 들어가는 이러한 들쭉날쭉한 것들을 없애는 거죠. 이게 나는 각성한 저개발의 방식이라고 봐요.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중산간 지역에 해발 600m 이상에다가 거대한 뉴타운을 형성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카지노를 넣어가지고 교통량이 증가해서
도시가 너무 과부하 걸리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이 철학을 30년 전에 벽안에 이 박사학위 쓴 양반이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발전한다고 생각할 때 이 아메리카에서 온 이 양반은 푸른 눈의 이 양반은 슬픔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 때 한 40년 만에 왔는데 네. 와서 눈물을 흘렸죠. 자기가 걱정하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진 제주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 얘기로 오늘 예. 예, 아까 그 각성된 저개발, 각성한 저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고도의 개발을 하기보다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지금 저희들이 오늘 다뤄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원도심 재개발, 원도심 재생 정책, 이 측면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주의 원도심 재생 정책 어떤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전개돼야 될지 이 문제를 좀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혜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분야는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예. 희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김태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되는데요.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선들이 형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재개발하면서 지금 뭐 상당 부분은 사라졌지만 그걸 저희가 완전히 원상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잃어버린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새로 만들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제주의 원도심의 원래 동선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래서 복구 가능한 부분들은 어디 있는가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이 원도심하면 어떤 제주의 문화 원형을 상당 부분 이제 간직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태일 교수님, 원도심 재생 정책 어떤 방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왜 원도심에 그렇게 제주도가 집착하는가? 예. 거기는 기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살았던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낙후된데 국가의 예산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 원도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원도심은 우리 제주의 핵심적인 또 이 방어 유적 아니면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의 집적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삼성 구진 25 봉수 38연대라는 제주도 전체에 보면은 방어 유적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창출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 읍성이라는 곳의 대표성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또 그 안에는 일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근현대의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모여 있는 도심의 어떤 축척이 모여 있는 말 그대로 문화의 타임 캡슐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만 벗어나면 묵은성이라는 또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묵은성의 말 그대로 묵은성, 오래된 성, 제주도의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동과 노영과 같은 몇 년 안에 지어진 그런 도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해안에 붙어 있는 또 해안 도시라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곳은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해서 재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업으로 우금민 도정 때도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탐라 문화권 사업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문화, 역사, 예술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도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사업들은 이런 논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탐라 문화 광장이라고 해서 탐라도 없고 문화도 없고 광장도 없다고 비판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이 표피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바닥과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뭐 이런 돈에 예산을 너무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유형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제주다운 개발 그리고 제주다운 이미지, 제주다운 경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무형 문화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현재 어떻게 지금 무형 문화가 보존되고 있고 또 이것을 제주의 어떤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많은 신화와 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스토리텔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소재를 간직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제주 문화, 이 무형 문화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먼저 제주의 이 무형적인 문화유산이 어떻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지 현재 실태는 어떤지를 짚어보고 이 무형적인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무형문화 보존 실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김수열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무형문화의 과거에는 우리 문화정책, 제주도의 문화정책이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천박했었죠.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유형문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게 이제 무형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쭉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다 아니면 뭐 360개의 본향당을 가지고 있다 뭐 수많은 전설과 민요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러한 제주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많은 체록이 이루어지고 그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자료 발굴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좀 더 많은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랄까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활용 방안,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이 관련 기관이라든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좀 제발 그 조급성을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이런 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꼭 자기 도정 기간에 아니면 자기 임기 내에 무언가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만은 제주도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뭐 뮤지컬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꼭 1년 이내에 예산 단위가 1년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1년 이내에 뮤지컬 하나 한다. 이거 전문가가 보면 웃을 진짜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요. 하나의 뮤지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에 그러한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적 기반은 되어 있는가? 거기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청비 신화를 가지고 뮤지컬 하나, 대작 하나 만들자. 3억 투자할 테니까. 그렇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빌딩 짓듯이 3억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공사 시공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저는 뭐 제주대학이든 어디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관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도내의 인력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도내의 문화예술 인력을 가지고 이런 신화를 재창출하는 또는 전설이나 민요를 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아주 새로운 문화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지금 전통문화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제주의 전통문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실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깝깝하죠. 네. 제 입에서 나오면 다 암담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참 그래요. 뭐 많이 나오고 막 텔레비전에 자꾸 보이고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요. 예.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는 그때뿐이고요. 예. 사실은 그 저변에서는 현실은 변하지가 별로 않는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 전승 얘기했지만 사실은 쥐꼬리만한 전승비로 한 분야에 한 사람도 지금 있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도 무형문화의 위기들이 있고요.
특히 문화적 보존 관리나 지원 정책도 일어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제주시 서귀포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관리 일어나가 안 되니까 뭐가 사라진지도 모르는 이런 걸 좀 하나로 합쳐서 광역화시키라고 누차 얘기해도 안 하죠. 안 하니까 극단적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의 영역에는 동자석하고 이게 같은 짝인데 이게 없어져도 이쪽 없어진 사람을 책임 안 지는 시스템이 돼 있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보존 실태에 있는 현실에서도 쥐꼬리만한 거 갖고 전승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로 누가 얼마만큼 그 자기 죽을 때까지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주어 우리 소멸위기에 처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예. 여전히 제주어 말라기 대회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예산 좀 만들려고 이번에 했더니 그것도 협치선을 잘라버렸죠. 근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주 해녀 활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녀의 문제는 이게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에요. 실제 산업적이기도 하고 마을 문제이기도 하고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복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단면적으로 좀 이렇게 유스타는 일들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형 쪽이 뭐 그렇게 지금 제대로 우리 대표적인 가장 제주 문화의 모태라는 언어는 소멸위기에 처해서 우리 때 끝나면 없어지게 생겼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나머지 것들도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만 실태를 말씀드릴까요? 예, 예. 암울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예, 예, 하십시오. 그 아까 우리 저 김수월 선생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붙여서 그 뭐냐면 지금 그 제주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뭡니까 제주도 문화 일반 팔자 시인들의 뭐다 해서 이 무형 자원을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무형 자원에 이 엄청난 황금알이 있지만 이걸 먹을 줄을 몰라요. 먹을 줄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너무 조급하 익지도 않은 과일 먹듯이.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2000년 이상 가공하는 역사를 가졌어요. 걔네는 가공 산업이 2000년이에요. 감귤 갖고 잼 만든 게 2000년 동안 만든 기술이니까 오죽 발달했겠습니까? 우린 이제야 들어가서 이제 감귤죽을 만드는데 그 맛이 나겠어요? 근데 이러한 그 중간 콘텐츠를 가공하는 부분이 우리는 상당히 열악하다. 예.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오페라 하나 만들면 3년이라도 주고 대본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 예산 뚝딱하는 구조에서는 절대 대작이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일반 나머지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와 문화 상품과의 사이에 있는 예. 중간 과정에 대한 예를 들면 육성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엇박자를 계속 쳐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요즘 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죠. 문화 뭐 유형은 그렇습니다만 무형 문화의 지속성 갖기 위해서는 저는 뭐 같은 두 분의 말씀에 연장선에서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입장에서는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해녀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해녀 학교를 만들어서 해녀를 양성한다.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무형 문화 자체가 생활 속에서 나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막 크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해녀 문화는 우리 이 해양 문화, 특히 어업과 관련된 문화에서 해녀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해양 산업, 그러니까 어업 문화랄까요? 산업이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돈이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교 나온 젊은 우리 여학생들이 해녀 지망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3대 업종이라서 고달프고 돈이 안 되니까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해녀에 대한 수만 줄어드는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녀의 문화를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 어업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좀 초점을 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돌담밭이 또 전형적인 건데요. 지금 우리 돌담이 세계 농업유산에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참 돌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게 뭐 정자도 놓고 뭐 마을 해관도 저는 그것만 한다고 해도 돌담이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돌담은 왜 나왔겠습니까? 제주도의 척박한 환경에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돌담이 지속성을 가지고 100년, 200년 연속성을 가지는 문화재로 우리가 무형문화로 남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을 살려야만 목축 산업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자성이 살아나게 되고 제주도의 밭담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그게 자원이 되고 그게 지역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산업 구조의 재편 속에서 우리가 틀을 보고 이 경제 쪽과 문화 쪽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경제하는 사람은 산업 쪽은 산업화하는 부서에서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좀 우리 무형의 문화재를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김수열 회장이 말씀하신 그런 서둘지 말자. 협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 설득력을 가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문화 보존을 위해서 경제적, 산업적으로도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예선 교수님, 그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지금 아까 박경훈 이사장께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2000년 이상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제주의 다양한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이 가공한 역사가 짧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과제가 가공한 있다고 역사들은 보십니까? 있었겠지만 제도적으로 좀 확립된 거는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사회교육대학원에 스토리텔링학과 한 7년 전에 창과를 해서 예.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뭐 만시지탄이지만 생겼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제주도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들 중에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망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 무형 문화를 얘기할 때 저는 조금 뭐 제 나름대로의 주장일 수 있겠지만 유형화되지 않으면 무형 문화 자체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돌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돌담 쌓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구비와 전승으로 이루어진 이 무형 문화가 어딘가에 체력되고 분석되고 재가공되지 않으면 전승자에만 의존하는 전승은 예. 지속 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전승도 필요합니다. 전승과 구비에 의한 어떤 그 인적인 전승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제주어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주어에 관련된 사전들을 만들고 있지만 예. 뭐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제주어로 만들어진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이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새롭게 투자하지 않아도 예. 발상 전환만 했으면 물론 그 돈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주어에 대한 전자 코퍼스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아직. 이런 건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죠. 예. 사실은 그건 뭐 크게 비용이 드는 작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형 문화에만 랜드마크가 있는 게 아니고 무형 문화에도 랜드마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취지입니다. 랜드마크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큰 뭔가를 한번 남겨야 된다가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재구성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라는 뭐 그런 용어를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 문화를 어떤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죠. 문화 상품을 또 그걸 만드는 인력이 있어줘야 되고 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우리 제주 내에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느냐 뭐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군데 분야에서는 좀 이게 미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으면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최근에 뭐 이 웹툰으로 해서 네.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웹툰이 사실 그 제주 신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한 그 역할을 뭐 했는데 웹툰까지 안 가더라도요. 아주 제가 사소한 복이라 하나 들까요? 우리 제주의 그 탐라의 역사 하면 떠오르는 그 탐라의 마지막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왕자니까 네. 하원동에 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내판에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긴 인포메이션만 있어요. 누가 발견했고 언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불질러서 훔쳐갔고 이게 스토리텔링이 아닌 거죠. 예.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파두리에 가서 뒤에 비석문을 읽어봤어요. 30년 전에 스토리텔링인데 지금 읽어도 구구절절합니다.
읽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힘은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돈 드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발상의 전환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시작한 스토리텔링의 그 힘이 있는데 제주에 예.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그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유적지 안내라는 거는 다 그냥 정보 조각에 불과한. 이거 이제 발상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붙이면 제가 작년 10월 달쯤에 그 일본의 이세에 있는 오사츠라는 그 우리 제주도의 하도리만큼 유명한 해녀 마을을 한번 예.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녀 쪽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우연히 가게 돼서 본 결과 저는 상당히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해녀 등재한다 뭐 한다는 건 우리 쪽이 엄청나게 오래됐죠. 시끄럽고 막 그냥 다투더라고 지금도 뭐 당장 간다 막 이러지만 거기는 그 가봤더니요. 그 문화적으로 역시 상품을 팔 줄 알아요. 사실 그거는 이 제국주의 시대의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뭐 영국 이런 데들은 상당히 그 문화적으로 이 문화적 테크닉이 발달한 거죠. 지금도 있어요. 우린 그게 빠졌어요. 우린 그 시대를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세련되게 뭘 팔 줄을 몰라요. 같은 값을 못 받는 거죠. 예. 거기 갔더니 뭡니까 그 해녀가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면 음식 체험하는 것도 직접 했는데 뭐 요만한 접시 조만조만하게 주는데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되는 건데 누구든 이건 다 내요. 체험 과정으로. 우리 나 파는데 알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막 쌓아서 막 먹게 한다든가 뭐 이러는데 체험하면서 스토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화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산다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사듯이 체험을 사듯이 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먼 곳까지 가서 내는 거고요. 마을의 전체 이런 신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서 사람들이 가면 코스를 돌아가지고 돌게끔 해요. 근데 이미 우리 정도면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후진적이 지금. 갔다 와서 제가 하도리 갔다 왔어요. 예. 하도리 갔는데 자연 환경은요 거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쪽은 자연 환경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쓰나미 방파제나 이렇게 거대한 괴물처럼 있고 한데도 거긴 그런데 우리는 하도리 같으면 엄청난 환경이에요. 예. 거기 플러스 문화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데 우리 하도리에는 문화가 없어요. 예. 좀 그분들 좀 섭섭하겠지만 그런 걸 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도리에도 뭐 가면 뭡니까 사람들 안내소도 있고 한데 여기 안내소는 안내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쪽은 가보면 해녀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아까 그 말이 되기도 하고 마을 만지가 되기도 하고 산업이 되기도 문화도 되기도 결국 문화산업 시대라는 것은요. 문화로서 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것까지 나가는 게 사실은 문화적 힘을 발휘하는 시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쓰는 방식에서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는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좀 강조를 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일 회장님, 저희들 뭐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제주와 관련해서 지금 뭐 해녀 문화 그리고 무형 문화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제주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자원인데 어떻게 이제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뒤에 어를 붙이는 건 거의 제주도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주어가 아니고 제주방언이지 왜 제주어냐,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뭐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제주어에 관련된 제주어로 문학 작품도 남기고 하고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주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신화 시대와 인간의 시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이후에 다시 역사를 구분한다면 제주어가 쓰이던 시대와 제주어가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선조들에 의해서 제주어로 남겨진 모든 문헌들이 그 이후에는 표준어 줄을 달기 전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마무리되면 해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거기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자 혼이자 넋인데 그게 이제 송두리째 날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쪽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언어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센 언어가 오게 되면 약한 언어는 실종하고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예. 다른 언어에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보존 방안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어떤 그런 논리에 경제적인 논리에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제주어는 그야말로 아까 몇 년 못 가서 지금 소멸 위기에 있지만 금방 소멸된 언어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건데 이런 점은 단순하게 언어를 살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제주의 전통과 제주의 어를 살린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정책적이고 정략적으로 어떤 교육과 만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제 제주어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 매체와 관련되는 네, 부분이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짧은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독일어는 제가 살던 독일의 독일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제주어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뉴스에 스위스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밑에 표준 독일어로 자막이 나옵니다. 이건 뭐 제 그냥 예. 아주 순진한 제안이지만 알겠습니다.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제주의 미래, 문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우리 도정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 의식도 이제는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는 돈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 문화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 일상생활의 과정 속에서 축적되거나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로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된다는 인식이 좀 변환돼야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도심도 낡고 오래되고 보잘것없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복원해서 잘 만들어 나가는 또 아까 언어 말씀하셨지만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전 속에서 보는 언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의 노력들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 들어서 문화는 돈이다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서 우리 2015년도는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좀 실천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어진 토론 시간이 다 돼서 김태일 교수님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경쟁, 자본의 논리 앞에 제주의 고유한 문화 또한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제주의 문화를 디딤돌 삼아 혼돈의 시대를 정리하고 진정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신년 특집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